경제 성장률 급등, 주가 사상 최고치, 수출 대박. 뉴스는 온통 장밋빛인데 당신 지갑은 왜 이렇게 얇을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치솟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골목 상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분명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삶은 더 팍팍해지죠.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 구조에 빠져 있거든요. 최악은 이 격차가 매일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왜 지금의 고환율이 위험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나쁘기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메커니즘을 보다 직관적인 사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한 개의 가격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환율이 1,000원이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는 10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으면 똑같은 10달러에 팔아도 기업이 손에 쥐는 돈은 1만 5천 원이 됩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 공정의 혁신 없이도 앉은 자리에서 50%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이러한 환차익은 대형 수출 기업들에게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단가 인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이면에는 가혹한 비용 지불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 식량 자원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곧 수입 물가의 즉각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양의 밀가루와 원유를 들여오더라도 1.5배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며 이는 국내 제조업의 원가 부담과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며 좀처럼 꺾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입 물가 상승이 꼽힙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하향 나선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현재의 고환율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경제적 맥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8년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까지 급등했으나 한국 경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전 산업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수출의 성장이 국내 고용과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의 데이터는 다른 양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성장 지표를 뜯어보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특히 건설 투자의 경우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 관측되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내수 시장이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 지표가 양호해 보이는 이유는 오로지 수출, 그중에서도 특정 IT 제조업의 독주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 대한민국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수준이지만 설비 투자의 60%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 투자 안에서도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포함한 IT 섹터가 다시 50%를 차지합니다. 즉, 소수의 첨단 산업군이 국가 전체의 지표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들이 누리는 고환율의 혜택은 내수 경기로 전혀 전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은 내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양극화의 실체입니다. 대기업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성과급 파티를 벌이지만 골목 상권은 치솟는 원가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 행렬이 이어지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수치상으로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상위 몇 개 종목의 강세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는 각 종목의 시가총액을 가중치로 산출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몇몇 거대 기업의 주가만 올라도 전체 시장은 활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상위 3개 기업의 상승 기여도가 시장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면 이는 다수 기업의 침체를 가리는 거대한 커튼이 됩니다. 정책 당국이 이러한 총량 지표, 즉 GDP 성장률이나 주가 지수만을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한다면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표가 좋으니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거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고통받는 경제 섹터의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차별화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의 자산 가치는 폭등하고 있지만 지방광역시와 소도시의 주택 가격은 2023년 초보다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의 양극화는 전세가와 월세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 대다수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내수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반도체라는 거대 기둥은 과연 언제까지 이 위태로운 구조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의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경제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는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1년 내내 물건을 팔아도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기업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의 데이터는 충격적인 양극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경신하며 이자 보상 배율이 보우를 넘어 심에 육박하는 초우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한계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수익성 상위 25% 산업군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반면 수익성 하위 25% 산업군에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2%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는 석유화학, 철강 등 과거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주력 산업들이 중국의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대기업이라는 이름표가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업의 양극화는 곧바로 가계자산의 양극화로 전이됩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행태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특정 선호 지역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한민국 전체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통계적 오류입니다. 2023년 초와 비교했을 때 지방 5대 광역시는 물론 도 단위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차별화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한 지역은 전세가와 월세가 동반 상승하게 되며 이는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급격히 높입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 가게는 결국 식비나 문화생활비 같은 민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이 국가 전체의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의 소득 흐름 역시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 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가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의 자생력이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금과 공공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일시적인 정책적 착시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지표는 다시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고 고금리가 유지되자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 넓은 폭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숙련된 가구주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30 청년층 사이의 자산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용의 질 또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고용 인원 대비 생산성이 높지만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서비스업과 중소제조업은 고환율과 고물가의 파고를 넘지 못해 고용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나가는 이자와 물가 상승분이 더 큰 상황,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한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이 모든 불균형을 간신히 덮고 있는 것은 반도체라는 거대한 지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1위 품목인 반도체의 독주가 이어지는 동안 2위인 자동차 부품과 3위인 석유화학 제품의 비중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은 일시적인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중동 국가들이 자체적인 대규모 플랜트를 완공하면서 더 이상 한국의 중간재를 사올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수출 구조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 모든 것을 맡긴 채 비행하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만약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변하거나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꺾인다면 내수와 다른 산업군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할 플랜 B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표상의 성장에 안주하기에는 그 내면의 구조가 너무도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착시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K방산이나 K푸드는 과연 반도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파트 3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생존 전략을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흐르는 위기론 속에서도 방위산업, 화장품, 식품 등 이른바 K브랜드들의 수출 지표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려한 성장률 뒤에 숨겨진 절대 규모의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K방산과 K푸드가 기록 중인 두 자릿수 성장률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의 낙폭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산 냉동 김밥과 라면의 수출액을 모두 합쳐도 반도체 수출액의 단 몇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의 성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가 경제의 체급 자체를 유지하기에는 아직 근육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식이었던 중간재 수출 모델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일본에서 핵심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뒤 이를 다시 중국의 중간재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부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주력 품목이었던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조선 분야에서 한국을 앞지르거나 턱 밑까지 추격한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례를 정밀 분석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소비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정유 공장을 직접 건설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설자리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불황이 아니라 공급 구조 자체가 변한 구조적 결함입니다.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역시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비대칭성을 띠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 고대 역폭 메모리와 같은 특수 품목은 품귀 현상을 빚으며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종사하는 범용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재고 과잉과 가격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반도체 호황이 국내 고용이나 소비로 이어지는 통로가 차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정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 과거처럼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수조 원의 이익을 내도 그 돈은 다시 해외 장비를 사오거나 차세대 공정 개발을 위한 R&D에 재투자될 뿐 국내 골목 상권으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이 되지 못합니다. 반도체가 잘 되면 나라가 살 것이라는 과거의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낙수 효과의 종말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표가 주는 안도감입니다. 전체 수출액이 늘어나고 GDP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금의 정책이 옳다는 착각을 심어줄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이는 골마 터지기 직전인 환부 위에 화려한 화장을 덧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수 경기의 핵심인 건설업과 자영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표에 가려진 평균의 함정 때문에 적절한 경기 부양책이나 금리 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대에 올라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산업군들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진통제에 의존해 고통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다가올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반도체 독주 체제가 유지되면서 지표상의 성장과 체감 경기의 악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불안한 공존입니다. 둘째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해 그나마 버티던 반도체 엔진마저 식어버리는 복합 불황의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뼈를 깎는 산업 구조 조정과 규제 혁파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제도약의 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표 중심적 사고방식과 고환율에 의존한 수출 전략으로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달성하기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양극화된 부의 흐름을 다시 잇는 근본적인 대수술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화려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내 자산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직시해야 할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적 폭풍우 속에서 개인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 엔딩 파트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최종 진단과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는 화려한 외벽과 무너져가는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400원대라는 기록적인 고환율은 특정 수출 산업에 유례없는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국가 전체의 성장 지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의 이면에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가계 부채 부담이라는 가혹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데이터 중심으로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고환율은 낙수 효과가 사라진 선택적 호재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벌리는 양극화의 핵심 동력입니다. 둘째, 반도체라는 단일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사상 최고치에 달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국가적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지표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가 적절한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변곡점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총량의 오류입니다. 국가 경제 성장률이 2%를 기록하든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든 그것이 내 자산의 가치와 직결되지 않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산업군에 속해 있는가, 어느 지역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경제적 계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투자자와 경제 주체들은 것이 지표 뒤에 숨겨진 세부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랐으니 수출주를 사야 한다는 1차원적 접근이 아니라 고환율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진 기업인지, 그리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했는지를 냉정하게 판별해야 합니다. 영상 초입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경제 지표는 좋은데 내 삶은 팍팍한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단함이 착각이 아니라 통계가 가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1,400원대 환율이 만드는 신기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희생되고 있는 내수 경기와 서민 경제의 틈새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 당국은 지표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개인은 각자 도생의 심정으로 경제적 체급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의 이 착시 현상이 거치고 난 뒤 마주하게 될 진실은 준비된 자에게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전환점, 오늘 분석해드린 환율과 양극화의 비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